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코스피 2,500선 회복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서 차츰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한편 올해 IPO 최대어였죠. LG CNS 오늘 상장 첫날이었는데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 많은데요. 재미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와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고생한 것 보람되게 그래도 오늘 장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2,500선을 회복을 해서 그래도 한숨을 좀 돌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차이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고객예탁금이 어쨌든 늘기 시작했다. 네. 그다음에 신용잔고가 꽤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 주요 이제 메인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환율이 원화 강세가 또 이제 나와줘가지고 안정이 되는 모습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여전히 종목 장세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지금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적으로 보시는 게 좀 수익률 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게 아직까지는 국내 지금 자산만 예탁금만 가지고 지수를 견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증시 상승을 갖다가 이제 단어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은 샘 울트만 그리고 팔란티아. 결국은 AI 소프트웨어하고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을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동안 또 시장에 한동안 괜찮은 그림을 보여줬었던 조선이라든지 또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오늘 또 상대적으로 또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을 올리기보다는 계속 순환이 되는 어떤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가지고 이슈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실적 개선이 좀 가시화되는 섹터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건 올해 내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황 팀장님, 네. 오랜만에 경주마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뭐 누가 뭐라 해도 관세인 건데 네. 지금 2,500선의 회복은 관세 전쟁의 충격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벗어나고 있는 것인지 네. 이런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두려웠던 게 네. 사실 트럼프 1기 때 기간을 보면 2016년에 당선됐고 우리가 관세 전쟁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미쳤던 건 2018년 여름부터 한 6개월 정도거든요. 네. 실제로 주식시장에 파괴력 있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쭉 보시면 2016년, 17년, 그래서 18년 상반기까지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때 한 100% 정도 올랐었고, 네, 그때 당시에 막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좋았고, 종목도 좋았고, 미국도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2018년 한 6개월 정도가 너무 타격이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사실 조금 초반에 겁을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쨌든 관세 전쟁이 1차 때 중국하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잘 해결됐잖아요. 잘 해결되다 보니까 시장 투자자들이 조금 너무 빨리 해석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결국 결과론적으로 잘 해결될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의 지금 움직임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AI 하드웨어 쪽이 조금 수급이 빠진 부분들이 다른 바이오라던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면서 또 개별 종목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대형주들은 계속 뭐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로봇이나 그다음에 바이오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별로는 충분히 뭐 시장에 무슨 일 있는 관세에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정도로의 지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수는 사실 저도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특히나 3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 사이즈의 시장인 거 감안하면 코스피 시장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1조 이상의 매수한 파괴력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작년에 코스닥이 전 세계 꼴등 수준의 수익률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네. 뭐 기저효과부터 시작해서 확실히 코스닥이 그래도 상반기에는 좀 많이 기대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회복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네. 돈이 조금 모이고 종목별로 어떤 시류에 따라서 네, 네, 맞습니다. 주인공이 달라지는 이런 양상들에 좀 더 주목해서 보자. 영건님,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회복이냐 아니면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심정으로 지금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냐. 예,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후자에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11월부터 주가가 꽤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관세 리스크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미 내려와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관세 충격 때문에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떨어질 수 있는 낙폭이 아주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한 게 2,500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퐁당퐁당으로 관세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빠졌다가 네. 관세 얘기가 약간 좀 뭐 철회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조금 올라갔다가 그 정도 상황인데, 하지만 이 여튼 관세와 관련해서 제일 큰 뉴스들, 중국과의 본격적인 관세 전쟁 얘기 내지는 한국의 제일 크리티컬한 부분들, 뭐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엔 좀 섣부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튼 한 번 정도의 충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감안하고 준비하자, 대비하자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업종별로 보면은 최근의 시장은 두 가지 움직임이 동시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관세 영향이 클 수 있는 대형 수출주들, 그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주식들이 하루하루 흔들렸다가 좀 반등을 했다가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AI 관련이라거나 로봇이라던가 양자라던가 뭐 아니면 미국의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뭐 조선이라던가 전력기기라던가 이런 쪽 테마들을 타는 주식들은 사실 이 부분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 굳이 아직 불안한 뉴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형 수출주들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는 좀 주도력이 있는 종류의 테마들, 이쪽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류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관세 전쟁도 관세 전쟁이지만 최근에 정말 큰 뉴스들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만 해도 뭐 샘 올트먼이 한국을 다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났고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주목해봐야 될 종목을 오늘 좀 먼저 이야기해볼 이유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같이 묶어서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AI의 판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오늘 네이버 카카오의 급등이 아닐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님 네. 공감을 하시는지요? 많이 올랐어요 오늘. 일단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보시면은 꾸준히 외국인하고 연기금에서 매수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괜찮았었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AI를 자체 지금 개발을 해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실 네이버는 이제 로봇 사업까지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관련된 거를 갖다 사우디 쪽에 런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과 협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게 저는 좀 의아했었는데, 네.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좀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은 펀더멘탈의 어떤 이슈보다도 일단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사람이 누굴 만났고 뭘 할 것이고 이런 거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게 조금은 좀 저는 자존심도 좀 약간 좀 상하는 느낌도 네. 솔직히 좀 들었고요. 예. 그 사람이 한국에 왔던 목적 자체가 협업이 우선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투자를 받기 위함이 우선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다. 다만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 현재 주가의 어떤 흐름 자체는 분명한 거는 이제 그 기존의 그 AI 시대 고비용의 저효율을 이제 계속 보여왔던 그 시장이 사실 딥시크가 준 충격은 굉장히 컸잖아요. 고비용이 아니더라도 저비용으로도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AI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네. 오늘 뭐 또 기사 난 거 보니까 카카오 쪽에서는 딥시크 아예 그 접속 자체를 못하게 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이제 편을 가르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AI 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장 자체가 사실 메인 기업이 없었다라는 부담이 좀 있었던 측면도 있었지만은 예. 이제는 우리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체 AI를 지금 런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은 뭐 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지만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AI 주권과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두 회사 다 이제는 좀 방향을 달리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최근 패턴을 가만히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특히 연기금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대의 어떤 변화를 조금 예고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관련해 가지고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아까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딥시크를 이용 금지시켰다는 게 카카오 사용자들의 그 딥시크 이용을 금지했다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사 내에 업무 목적으로 이 딥시크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니까 카카오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죠. 뭐 전략적 제휴를 맺은 다음 날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아 확실히 카카오가 이제 오픈 AI 편에 섰구나 이런 거를 뭐 흥미롭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AI의 판도 변화가 있는 가운데 카카오와 오픈 AI의 전략적 협업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연구원님은 예, 꽤 의미가 있죠. 네. 그동안 카카오는 사실 AI 전략이 좀 모호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뭘 끌고 가고 어디에 집중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고요. 그런 점에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또 주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카카오가 그 워낙 없던 기대감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분명히 의미를 준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오픈 AI의 챗GPT라는 게 사실 채팅에 가장 최적화돼 있는 그리고 가장 완성도가 아직까지는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를 카카오 플랫폼에 탑재하는 게 오픈 AI 입장에서도 챗봇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한 게 한국의 이런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라는 게 여전히 사실 뭐 AI라는 본체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했다. 네. 그걸 다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카카오의 가 무언가를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걸 보여주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당분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에서의 평가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뭔가 그 서비스에 대한 기획력 이런 것들이 앞서 있다는 평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단기에는 카카오가 좋아 보이는데 좀 더 중장기로 보면은 네이버 선호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이버는 과거 포털 시대에 구글의 독점력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뿌리쳐내고 토종 기업으로서 어쨌든 서봤던 성공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라인도 성공시켜봤고 카카오는 뭐 카카오톡으로 뭐 다 설명이 되는 것이고 움츠러 있던 네이버 카카오가 AI의 판도 변화 이 세태 속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제가 너무 멋있게 말을 술 해놓고도 놀랐어요. 너무 멋있게 말을 붙였나? 일단은 큰 틀에서 그 이제 지난주에 딥시크 충격으로 AI 하드웨어가 무너질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질 때 그대도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게 네이버 카카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급등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연휴 첫날 우리 이제 대체 연휴를 쉬는 날 전부 다 시장이 좀 다 빠졌지만 그때 올랐던 게 AI 소프트웨어였거든요. 일단은 저는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쨌든 하드웨어 쪽은 주가에 대해서 조금 노이즈는 생겼다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큰 자금들은 이제 이 도달 이제 좀 넘어오기 시작했다. 최근에 엔비디아보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브로드컴이 훨씬 더 좋은 이런 양상들을 봤을 때는 시장의 주도 섹터가 조금은 이제 바뀌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로 좀 가져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네이버, 카카오 두 개를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이제 좀 두 군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네. 지금부터의 수익률은 당연히 소프트웨어 쪽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이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에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카카오는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단발적으로는 카카오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네이버가 예를 들어 주가가 쉬거나 좀 부러진다라 주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카카오도 저는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올해 주가 상승률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을 보면 AI 소프트웨어하고 로봇이 거의 주도권
주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상위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도주는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를 가지고 AI 소프트웨어를 한 축으로 꼭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애매모호한 포지션이긴 했었어요. 그동안 너무 쪼개기 상장도 많이 했고 네.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이 외면도 받았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이 수급이 굉장히 조금 말라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완전 빈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조심은 해야 되는 게 항상 뭐든지 주가가 실적 베이스로 주가가 천천히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AI 소프트웨어 같은 내러티브가 붙으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더라도 좀 탄력성 있게 회복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항상 모든 테마주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PDR이라는 내용을 몇 해 전부터 썼잖아요. 이제 이 어닝 대신에 드림이라는 표현을 써서. 근데 카카오가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실적 대비 먼저 앞서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세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올랐더라도 네. 네이버 쪽이 좀 낫지 않나 아직까지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증명은 네이버 쪽에 좀 더 조금 더. 네, 두고 이 밸류 무게를 네. 더 두고 계시는데 네이버에 아주 주목할 만한 뉴스가 또 나온 게 은둔의 경영자로 알려진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전 사내 이사겠죠. 글로벌 투자 책임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해진이 돌아왔다. 그럼 뭔가 예전에 라인 그 처음 만들었을 때 일본으로 건너간 것처럼 뭔가 지금 AI가 지금 미리 했다면 뭔가 지금 보따리를 안고 온 것 같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은둔의 경영자라서 좀 더 호기심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본 그 창업자가 다시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이 일단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매물권 상단에 지금 진입을 한 상태인데도 크게 밀리지 않고 견뎠었던 것도 그 이유인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해진 그 대표의 복귀가 주는 의미 자체는 상징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큰데 그게 이제 실제 결과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사실 그 영역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삼성의 그 오너인 이재용 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 참여하는 거랑 비춰봤을 때 어떤 가져다 주는 어떤 무게감 이런 부분들에 놓고 봤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 이상 그게 어떤 실제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갖다 더 강화시켜준다든지 그런 맥락에서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은 네. 이게 네이버가 복귀했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회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좋은 의미로 보기는 하지만 그걸 너무 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궁금한 건 우리 김영무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거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상으로 봤었을 때 국민주의 칭호를 받았을 때 뭐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때로 정말로 다시 좀 돌아갈 수 있나? 그런 계기가 마련됐나? 이 정도의 기대를 품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릴 얘기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AI 시대의 부가가치의 창출이 언제쯤 본격화될 거냐랑 관련이 되겠죠. 사실 그런 카카오의 황금기는 사실은 가입자가 거의 뭐 한 1년 반 만에 거의 뭐 5천만이 다 쓰게 되는 그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전 국민이 다 AI를 쓰게 되는 서비스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도 그런 정도까지 도달한 거는 그 오픈 AI, 챗GPT 뭐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딥시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외에는 없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수익화에 대한 고민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서비스를 내고 그게 실적으로 도달해야 국민주가 될 텐데 꽤나 시간이 걸릴 문제고 제가 그걸 언제쯤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물론이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미국에 밀리지 않고 국내의 그런 IT 생태, 그 인터넷 생태계를 한국 기업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안 뺏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주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화려한 표현들을 많이 썼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좀 차가운 얘기를 좀 해보려게요. 오늘 그 IPO 올해 최대어라고 손꼽혔던 LG CNS가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은 실망스러운 첫날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황 팀장님, CNS 일단 상장 전부터 참 논란도 많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또 한 번의 쪼개기 상장이냐, 네. 왜 이 시점에 상장을 하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입성을 했습니다. 네. 첫날 성적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이게 좀 보유자 또는 청약하셨던 분들하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기존의 주식들을 매매하셨던 입장에서는 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약간 두 개를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주식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오늘 CNS가 흥행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바이오나 로봇 같은 섹터의 상승이 크게 제한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항상 우리나라의 거래 대금 또는 쏠림 현상이 좀 강한 강한 증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큰 주식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일단 거기에 단기 투기 세력이든 또는 기관 자금이든지 간에 쏠림 현상이 하루 이틀 정도 계속 됐었어요. 그러면 다른 주식들이 되게 재미가 없었죠. 근데 오늘은 결과론적으로 LG CNS가 시초가도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았었고 조금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오후로 가면 갈수록 뒤로 밀리는 양상을 계속 보여줬고 종가상으로도 저렇게 썩 좋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공모주의 예전처럼 뭐 따상 뭐 이런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각인이 된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 사실 전체적으로도 저는 좀 조금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하는 데는 다 뭐 그들만의 다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주식의 공급량이 사실 너무 많은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작은 주식들 소형주도 그렇고 대형주도 그렇고 일단 당분간은 공모주에서는 조금 다시 언제쯤 돌아갈지는 다시 공모주 열풍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시장에 명백한 주도주가 있고 또 주도 업종이 있는 상황에서는 공모주가 그렇게 힘을 쓰기는 기업 가치나 이런 내용과는 좀 별개로 그거는 뒤에 이사님께 맡기겠고요. 그와 별개로 수급적으로는 좀 당분간 힘을 쓰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바통을 이사님한테 왜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런 반응을 9%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왜 그랬을까? 공모가가 비쌌나? 아예 책정 단계가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 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것인가? 아니면 쪼개기 상장에 대한 뭐 불만인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사님 한번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쪼개기 상장에 대한 불만인가라고 하면 LG엔솔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를 놓고 보시면 사실 돈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매수를 안 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증시 자체가 기초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상장할 때 좀 노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방금 말씀했던 쪼개기도 이슈도 있었지만은 이건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공모가 그 밴드 최상단에 일단은 가격이 형성됐던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유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 그런 노이즈도 좀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번에는 좀 청약 열기가 그래도 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주식 그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통해서 리스크를 안 안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증시가 나빠지게 되면 공모주 청약 자체도 줄어요. 전체적으로 청약률도 떨어지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몇 프로다. 그다음에 보유의 수가 얼마 없다.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 상태에서 이 회사 자체에 대한 노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판단은 지금 당장에 사가지고 큰 수익이 나기는 어렵겠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평가라든지 판단은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받게 될 것 같고 이런 장에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시점에서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데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오히려 이제 괜찮은 종목
좀 보석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공모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나중에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공부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IPO에 어느덧 이제 기대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첫날에 따상상 이제 뭐 따따블을 이제 원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지금 우리 펀더멘털상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 김영권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극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극화. 최근에 뭐 그 예를 들면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네. 미국 시장조차도요. 되는 주식과 안 되는 주식이 극명히 갈리지 않습니까? 네.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이게 근데 또 주식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 나오는 것도 있고 미달나는 것도 있고 진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만 사고 싶어 하는 시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뭐 앞서서 이제 그 팀장님께서 또 주도주가 명확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명확한 주도주 안에 있는 것 중에 살 게 많은데 왜 굳이 애매한 것들을 사겠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청약을 했던 주식들 중에서도 뭐 미용의료 이런 쪽들은 올해 모멘텀이 좋으니까 네. 그런 주식은 또 계속 잘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업종 간의 양극화 측면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IPO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다 같이 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IPO 시장 뭐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우리 펀더멘탈을 걱정해야 될 부분, 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데 우리 선진국으로 가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죠. 자, 그런데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을 따져봤더니 20년 중에서 최저치, 가장 낮은 비중으로 떨어졌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참 아쉽다. 우리의 체력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사님. 경제 펀더멘털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죠. 작년 같은 경우만 놓고 봐도 인도는 굉장히 성장도 좋았고 네. 핫하게 올라가는 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TSMC로 대변되는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해가지고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이었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아쉽죠. 아쉽기는 아쉬운데 이제 우리나라의 진짜 현재 경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이나 아니면 핑계를 댈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리밸런싱 할 때 편입되는 것도 있고 빠져나가는 거 이게 이제 손바뀜이 있잖아요. 근데 편입되는 게 없고 이제 퇴출이라는 표현은 좀 안 쓰겠습니다. 편출되는 것만 있었단 말이죠.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걸까요? 뭐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대만과 인도의 약진이 굉장히 컸고요. 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뭐 열이 있는 국가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는 제한돼 있는데. 예, 그 대상이 되는 게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중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고 한국은 사실은 보시면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슬금슬금 계속 빠집니다. 마치 경제 성장,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적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신성장으로 튀어 올라가면서 그런 편입 종목이 될 수 있었던 게 한때는 바이오였고 그 다음 2차 전지였는데 그 다음이 아직까지는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게 뭐 그런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이 커가면서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참 저희의 꿈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영 못하는 나라냐 그렇진 않으니까 일시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거고 산업적으로 육성되는 게 있을 때는 분명히 또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추가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편출되는 종목이 만약에 있다면 편출된 거를 악재로 반영해서 충격에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요? 한 예로 지난번에 지금 현대미포조선 말고 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현대미포조선이 편출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주가가 최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출되는 종목이 이번에 많다라고는 하는데 네. 당연히 편출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가가 결국은 빠지니까 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먼저 앞서서 수급이 빠져나가니까 주가는 더 밀렸던 거고.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다시 살아나면 사실 현대미포조선도 작년 11월에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 하다가 막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밀려서 안 됐는데
지금 사실 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좀 어렵더라도 5월 달에는 또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편출되는 종목들 중에서 분명히 실적 턴하고 주가가 좋은 종목들은 또 잘 찾아보면 기회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빠진 종목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업황에 최악을 달리는 종목들일 겁니다. 보나마나 제 16종목을 다 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2차 전지가 대부분을 아마 차지하고 있을 거고 주가 수준은 다 밑바닥에서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거기서 회복하지 못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중에서 업황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종목들은 분명히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미포조선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한 3년 걸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편출이 된 거는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간 거고 네. 악재는 많이 일단 수급적으로는 훼손됐다. 다만 지금부터 올라오고 내려가느냐는 그냥 그 해당 업종이 종목에 속한 업종의 뭐 성장성, 실적 그런 것들을 더 잘 봐야겠죠. 자, 일단은 뭐 닥칠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펀더멘털을 올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또 중요한 우리 시장의 변화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MSCI 선인증국 지수 편입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사실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올해 그럼 시장이 좀 많이 바뀔까요? 환경이. 근데 이제 공매도가 이제 문제를 놓고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거는 결국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거였잖아요. 네. 원래 공매도 자체는 증시의 그 악기능보다는 순기능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그 공매도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에 대해서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그 주가의 과열성을 갖다 좀 순화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인위적인 어떤 시세 분출에 의해 가지고 양산될 피해자들을 갖다가 예방해 주는 효과들도 있고 한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그랬었죠. 라더균 사태라고 해서 그 잘 거래 없고 주식 많지 않은 주식들 그냥 급등했다가 네. 박살이 났었던 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공매도가 이제 중지화되면서 나타났던 후유증인데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제 불법 공매도를 갖다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들을 하고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다시 오픈을 한다라는 거는 제대로만 시행이 될 수 있고 명확하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확실히 제어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중시에는 굉장히 순기능으로 작용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볼 수 있는 거는 MSCI 선진지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머징 마켓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자체가 계속 처지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앞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선진지수로 가는 게 우리 증시의 레벨업을 위해서라도 더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준비만 제대로 돼 있다면은 공매도 재개하는 거는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제도 보완도 좋지만은 그 처벌과 관련된 수위를 굉장히 강화를 해서 100억을 벌었는데 2억 벌금 매기고 하면은 사실 벌금 2억 벌금 내고 말지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금의 한 10배 정도를 갖다 아예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매겨버리면 그거 자체를 시도할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유연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었다는 측면에서 이걸 시행하기 전에 그건 한 번 더 좀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느덧 꽤 가까이 왔어요. 공매도 재개 시점이 말이죠. 일선 다 증권사들 계시니까 이제 실선 영업점에서도 어느 정도 컨설팅도 해주셔야 되고 준비도 좀 하실 것 같아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할 것 같은 시기여서 김영원 연구원님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나쁘게 보지 않고요. 네. 그 사실 공매도를 재개할 때에 실제로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항상 결국은 주가 수준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비쌀 때 이게 재개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가격이 비싼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심한 버블 구간에 있는 업종들도 많지는 않아서 그런 크게 부작용을 많이 우려하진 않고요. 오히려 조금 그동안에 한국을 떠나 있었던 네. 이제 롱숏 펀드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외국인 거래 자체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수급적으로?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시기적으로도 약간 미중 무역 갈등이 또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조금 합의되는 구간이 언제가 될지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네. 올해 하반기쯤이다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어딘가쯤에서는 그러면 충분히 이제는 그런 악재들을 반영해서 싸져 있는 주식들을 오히려 말아올리는 공매도라는 결국은 롱숏이라는 거는 저평가돼 있는 것들을 사는 것도 포함이 되니까요. 이런 움직임으로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주가의 복원력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네. 다만 그런 상황으로 따져 보면은 지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지금부터 그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기까지 버블 구간으로 가는 업종들이 있느냐 이거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뭐 이게 버블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업종 대표적으로 뭐 조선주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그 시기에 갔을 때 이게 너무 과열 구간에 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들을 그때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만약 조선주가 너무 과열 구간이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공매도가 재개됐었을 때 1타겟이 될 수도 있겠다. 나는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기대와 우리가 교차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선 지수의 회복력, 주가의 탄력성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네.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황 팀장님.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거래대금의 회복이거든요. 이게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 핵계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도 당연히 치겠지만 롱자금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래대금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번에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종목별로는 분명히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물론 공매도가 있으면 지금 로봇주 막 급등하는 것처럼 그런 양상도 조금은 뭐 좀 완화되긴 하겠습니다만 좋은 종목들은 또 제갈길을 갔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측면의 증가에 있어서는 더 좋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공매도 재개와는 또 별개로 뭐 오늘 대본에는 없지만 또 3월부터 대책으로서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래대금이 사실 또 완전히 그러면 거의 24시간 되는 거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선진화, 네. 거래 시장의 선진화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뭐 구조적으로 그냥 너무 그냥 우리나라 공매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통제도 많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에서 조금 더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이제 한국 시장도 제도적인 요건이 많이 갖춰져 가니까 조금 더 자금을 더 부여를 해도 되겠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선진 시장의 그런 뭐 패시브 자금들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기대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네. 대체거래소까지도 감안한다면 올해 우리 시장에 아주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네요. 네. 참고로 한국경제TV에서는 대체거래소 출범을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수급에 대한 회복 이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이건 김영환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기대 더하기 전망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 동의를 하시는지 어제 오늘 외국인이 제가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순매수였습니다. 매수폭이 작긴 했지만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다. 기대를 가져도 좋겠습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이다. 예. 그 반반을 뭘로 보냐면은 하나는 금리로 보고요. 하나는 환율로 보면요. 금리로 보면은 약간 외국인들이 위험자산 투자, 신흥국 투자들 조금은 제일 심각할 때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법한 구간으로 오긴 했어요. 또 5% 거의 육박하던 미국 10년물 금리가 네. 4.5 정도까지 내렸으니까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60원대, 70원대, 50원대 왔다 갔다 이 정도에서 못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잠깐 내려왔다가 도로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흘러 나오는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올 만큼의 분명한 방향성을 잡았냐?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높으면 예. 우리 원화 주식을 사려면 예.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자금은 그거는 좋은 환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담아있던 게 바꿔서 나가려고 하면 한 차수는 입을 수는 있지만 예. 새로 신규로 들어온다면 괜찮은 환경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는 게 계속 가고 있으면 그때는 안 좋죠. 그러니까 그 높아진 다음에 피크를 친 뒤가 좋아지는 건데 네. 그 피크를 쳤다는 증거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내려갔다가도 도로 올라왔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외국인들이 지금 굳이 들어가는 것보다 피크 치는 거 보고 들어가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고요. 제가 어떻게든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안 넘어오고 계십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기대감을 가지되 약간은 그 시기를 너무 조급하게는 생각하지 말자.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는 조금 안정된 뒤에도
원달러 환율까지 안정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원달러 환율의 안정이란 결국은 미중 무역 갈등 그런 걸로 인한 뭐 교역량의 감소 가능성 이런 네.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된 뒤에는 외국인들이 분명히 들어올 만큼 한국 주식을 비워놓긴 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에는 그 조건들이 다 충족되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환 연구원님께서는 반반이다. 반반이라는 이 논리에 동의하십니까, 이사님? 네, 저도 아직은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격적으로 들어올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한국 증시를 바라보고 있고 한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 편하게 지금 주식을 늘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방금 환율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환율을 지금 피크를 쳤는지 안 쳤는지 확언을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아직은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지금 지난번에 찍었던 1,490원 정도가 피크입니다. 더 이상은 못 올라갈 거고 앞으로 빠질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환선에서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고 오히려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증시에 노크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원화 가치 기준으로 했을 때 1,400원 밑으로 달러당 그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좀 들어오는 걸 저울질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인의 매수세가 요즘에 지수는 모르겠고요. 네. 꽤 인기 있는 섹터 네. 혹은 많이 떨어진 섹터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그렇지만 뭐 엔터주도 좀 들어왔었고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뭔가 이게 찔러보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있다는 네. 말이죠. 근데 거기서만 사실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앞서 두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추세 추종 관점에서도 보면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고 들어가서 그게 맞으면 정말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대박이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싸게 산 관점, 환율적으로 싸게 산 관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대외 환경이든 국내 상황이든 맞춰서 더 안 좋아지면 정말로 더 최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구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도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정확히 얼마 때 가야 외국인들이 들어오겠다라고 저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넘게 매도를 했죠. 그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합산으로가 거의 1조가 거의 그만큼을 팔았어요. 그러면 사실 다른 종목에서는 거의 매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수를 움직이는 큰 섹터들은 지금 그리고 또 지수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말씀 주셨던 대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지금 결국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되고 있는 뭐 엔터나 조선이나 바이오나 이쪽에서 계속 수익률 게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너무 해안을 주셨어요. 외국인들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우리 방송에 외국인 투자자를 초빙을 하시죠.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정말 해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마음 놓고 한국 주식을 못 담냐라는 이유를 따져보면 펀더멘털에 대한 아직 근본적인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 왜 그렇지? 라고 본다면 지금 그만 얘기하고 싶지만 관세 전쟁 이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관세 문제 일단은 뭐 좀 큰 위기는 봉합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ING인 것 같고 아직 우리 순번은 돌아오지도 않았고 뭔가 좀 불안불안한 상태다. 그래서 펀더멘털한 의문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세를 부과한 나라들을 보면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다루기 쉽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요구하는 것들이 딱 분명한 나라들부터 건드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한 번에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게 너무 많은 이해관계들을 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은 뭐 하나 양보하면 해결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단계를 올려가는 과정에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여튼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 이거 안 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공포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우리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도 대형 수출주가 아닌 확실하게 관세 맞더라도 성장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관세에서 좀 비껴 있거나 이런 쪽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은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게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같은 국가들이 진행될 때는 우리가 2018년에도 경험을 했지만은 점진적으로 계속 리스크가 고조되다가 막판 가서 정말로 나올 카드가 다 나왔을 때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지금부터 뭐 10%에 대해서 시진핑이랑 트럼프 통화 한번 하면은 좀 잠잠해지지 않겠냐. 캐나다나 멕시코의 경우를 참고하기에는 좀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도 그렇지만 자고 일어나기가 두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언론사에 계신 분들 자고 일어나면 너무 빅뉴스들이 막 터지니까 지금 중국과의 협상도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었고 아직 안 했죠. 근데 이제 5일 남았잖아요. 관세 실제 부과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지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한번 캐나다하고 지금 멕시코 관련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트럼프 2기 정부인데 두 번째예요 벌써. 네. 이미 한 번 그거 가지고 난리쳤고 그리고 나서 합의했다고 또 수그러 들었다 이번에 또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어차피 한번 질러놓고 그 다음번에 상대방이 반응하면 타협하고 그렇게 되면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무슨 뭐 마치 그 대본 써놓고 나서 그 대본대로 연기하는 연극이 아닌 이상에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너무 쉽게만 볼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좀 이런 이제 지금 트럼프 2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3주입니다. 그 한 달이 안 3주. 됐죠. 1월 20일 날 네네네. 시작했으니까 3주 차네요. 근데 벌써 뭐 모든 패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단을 해가지고는 네. 이제 돌발적인 어떤 변수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적어도 올 상반기, 올 하반기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서 봤을 때는 여전히 계좌 내에 일정 부분은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타격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3주 차인데 진짜 한 3년 된 것 같은 네, 그죠.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다 이 피로감을 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당초 원래 얘기했던 게 60% 관세 막 네. 하겠다. 근데 일단 지금 10%만 제시가 된 네.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올리겠다라는 여지도 열어놨고 네. 또 한쪽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네. 발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따져봐야 될 변수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제가 어제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하고 지금까지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하고 보면 38배인가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에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를 먼저 한 상태죠. 사실 그래서 어제 저희 뭐 같이 투자하는 분들끼리 얘기한 게 이건 관세 전쟁이 아니라 관세 뭐 구타다. 일방적으로 거의 뭐 매겼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우려스러운 거는 중국이 다시 미국한테 보복 관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처럼 막 이렇게 싸우다가 주가 먼저 확 망가질까봐 그런 부분들 사실 고민하는 거죠. 근데 아마 그때의 부작용들을 어느 정도 저는 주식 저는 이제 그냥 증권사 직원의 입장에서 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악재도 어떻게 보면 신선한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딥서치처럼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왔을 때는 정말 악재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좀 시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지금은 관세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정말 뭐 관세 100% 부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장 충격은 저는 그래도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조금은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라에 네. 봅니다. 정말 제한적인 별 타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영원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시류의 흐름과 상관없이 예뻐 보일 수 있는 섹터. 그럼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조금 좀 편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sek터. 뭐 뷰티냐, 뭐 엔터냐, 뭡니까? 조금 이 시류에서 좀 벗어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사실 이 관세 외에도 다른 트럼프 정책들도 다 테마가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 관련 수혜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조선이나 뭐 우주항공 방산이나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엔터 같은 경우도 관세 회피할 수 있는 업종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근데 그런 거 외에 그러면 관세
부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오히려 약간 부각될 수 있는 수혜가 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중국 제품을 미국이 못 씀으로 인해서 한국이 대신 미국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쪽들일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는 그런 제약바이오 쪽의 그 CMO 쪽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 장비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요? 화웨이 쪽을 다 못 쓰게 되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봤었잖아요. 네, 이런- 화웨이가 예, 대표적인 이런 대상이에요. 쪽들 주식들 최근에 그런 뭐 조선 이런 것들이 각광받는 것에 비하면은 조금 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이영훈 이사님과 황 팀장님한테도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예쁘게 볼 수 있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섹터 뭐가 있을까? 아무리 큰 충격을 받더라도요. 이게 두 번, 세 번 맞다 보면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이 관세 전쟁의 충격, 두려움 그래도 비교적 좀 빨리 떨쳐내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요. 경주마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